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뒷산 수풀이 우거진 무당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귀신하면 사람들이 보통 여자 귀신을 많이 떠올리던데 남자 귀신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한 번 봤는데 남자 귀신이었죠.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기 전에는 뒷산에 수풀도 우거지고 구석진 곳에 무당집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시골에서 이사온 친척 누나가 살고 있어서 자주 놀러 갔는데 놀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가려고 내리막길을 땅만 보면서 내려가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앞을 쳐다봤더니 웬 남자가 보라색 양복을 입고 무당집을 쳐다보고 있다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는 저를 향해서 시익하고 미소를 날리는데 단박에 귀신인 걸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다리가 없었거든요. 다리 부분이 보라색 양복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없었습니다. 표현이 이상한데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귀신의 반경 2m 내외로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시간이 느리게 가더군요. 바람이 불고 신문지도 날리고 했었는데 그 귀신의 2m 반경 안으로는 신문지도 바람도 느리게 날아가는 느낌이었죠. 보통 영화에서는 귀신을 보면 비명도 지르고 하던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숨쉬기가 어려워서 그냥 컥컥거리게 돼요. 어찌어찌 뒤돌아서 다시 누나네 집으로 도망쳐 들어가긴 했는데 어떻게 도망쳐서 돌아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 무당집을 지나가기가 상당히 꺼려지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하얀 강아지.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속인이어서 그런지 저와 제 딸, 그리고 아들도 귀신을 잘 봅니다. 그래서 경험담이 많아요. 이번엔 집기 이야기입니다. 1년 후에 소방도로가 나면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말에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허름하고 낡고 음지이며 나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1년만 살면 되는데 싶어서 이사를 했는데 얼마 안 가 집 전체에 곰팡이가 생기고 특히 안방 모서리에 섬찟할 정도로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어요. 전 그곳에 뭔가 있을 거라는 집념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 집에 이사간 후로 사업도 잘 안 되었고 잦은 부부싸움까지 했어요. 애들도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며 잠을 편히 잔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남편이 까만 강아지를 얻어왔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안방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강제로 안고 왔는데 제가 그 집념을 떨칠 수 없는 그곳을 보면서 오줌을 질질 싸면서 덜덜 떠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얼마 후 강아지를 보내고 또 딸애가 길을 잃은 하얀 강아지를 들고 왔어요. 그 강아지 역시 처음엔 안방에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강아지는 사람에게 잘 앵기고 애교를 잘 떨었죠. 그래서인지 머뭇거리다가 안방에 폴짝 들어와서 집념을 떨칠 수 없는 그곳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바짝 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지 강아지도 쫄랑쫄랑 따라서 움직이면서 두 발로 옆벽을 딱 짚고 고개를 쳐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사람 무릎에 강아지가 두 발로 짚고 서듯이 말이죠. 그 뒤론 안방을 쳐다보기만 할 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애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자는데 저녁 12시만 넘으면 같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강아지가 으르렁대며 짖었어요. 그 강아지가 있을 동안은 애들이 그리 편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집이 뜯기고 이사를 나온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연탄가스로 어떤 아가씨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혼 때문이었는지 남편은 폭주를 하고 혼자서 누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중얼중얼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려면 가끔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얀 강아지가 수호 역할을 한다네요. 그래서인지 우리 애들을 지켜주었나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여인숙. 군인 신분일 때 어쩌다 보니 한적한 시골 여인숙에서 하루를 묵은 무서운 기억입니다. 혼자서 잘 거라서 그런지 모텔은 비싸고 제일 싼 곳을 찾다 보니 어둑어둑한 폐가처럼 보이는 여인숙에서 하루 자게 되었습니다. 카운터를 보는 아주머니는 머리가 산발이고 뭔가 아파 보이는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썩 느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눅눅한 침대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15인치 TV밖에 없는 방에서
맥주와 과자를 먹으며 지지직 거리는 TV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흐느끼는 소리의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경 안 쓰고 맥주를 3캔이나 마셨습니다. 맥주를 다 마시고 누워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쿵 소리에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소리를 줄였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누워서 쉬는데 희미하게 쿵쿵 소리가 들리더군요. 뭔가 기분도 찝찝하고 소름이 돋는 게 짜증이 나서 맥주나 더 사러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무심코 창문을 봤는데 누군가 밖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침대 뒤로 넘어지며 기겁을 했습니다. 시선을 느꼈는지 창문 밖에 얼굴은 사라지더군요. 놀라서 멍 때리고 있는데 제 방으로 갑자기 문을 벌컥 열리며 카운터에 아주머니가 들어오더군요. 미안해. 놀랬어? 뒤뜰에 뭐 좀 가지러 가다가 우연치 않게 본 것 같은데 놀란 것 같아서 미안해. 아줌마는 그렇게 자기 혼자 말하고는 문을 닫고 횡하니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나마 사람이었다는 것을 안심하며 놀란 심장을 진정시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워낙 구석이라 골목길을 나와 꽤 먼 거리의 편의점을 찾아 간신히 맥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들어가려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을신한 느낌의 소름이 돋고 왠지 저기서 자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쏟아오르더군요. 어차피 짐도 없고 달랑 지갑만 갖고 나온 터라 저는 그냥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는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있는 방으로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마주친 느낌이 아닌 창문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4번째 이야기, 고기팩 속의 결혼반지. 슈퍼에서 일하던 T씨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 잔업을 하곤 했다. 딱히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T씨는 5시부터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Y씨를 좋아했다. 그녀는 어째서 이런 싼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의 미인이었다. 딱 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귀여운 얼굴이었다. 거기다가 한 번 결혼을 했다 이혼한 돌아온 싱글이었다. T씨는 매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잔뜩 쇼핑을 했다. 그리고 Y씨가 있는 계산대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의 사이는 꽤 좋아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Y씨는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일을 그만둬 버렸다. T씨는 대단히 우울한 모습이었다. 더 이상 늦게까지 일을 할 이유가 없어져서 의욕도 없었다. 그리고 T씨가 일을 그만둘 마음을 먹은 바로 그날 Y씨가 언제나 서 있던 계산대에는 웬 남자 점원이 있었다. 눈에 어렴풋이 핏발이 서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었다. 보통 계산 직원의 얼굴 따위는 잘 보지 않지만 그 기분 나쁜 얼굴에 압도당해 T씨는 무심코 눈을 돌렸다. T씨가 산 다진 고기팩을 보면서 그 남자는 누렇게 색이 변한 이를 내밀고 웃었다. 당신이 Y씨를 좋아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답례가 될 것 같네요. 다진 고기팩 속에는 작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5번째 이야기, 북한 굶주림의 공포. 나는 북한에서 살 때 비교적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고지식하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리숙하다는 뜻이다. 북한 정권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고지식은 미덕이라는 교육을 많이 했다. 장군님의 정책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나는 당회의 때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살았다. 북한의 영화나 선전물에도 고지식은 당원의 미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나는 순수하고 고지식한 당원이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충성하는 것이 당원의 본분이자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야만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북한 사회였다. 나 역시 무난하게 살려면 정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나는 가족을 잃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 데 습관되어 있었다. 집을 떠나 산판의 벌목장과 발전소 건설장, 그리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상 건설장을 비롯한 열악하고 힘겨운 곳에 수없이 동원되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기 싫어 구실을 대고 발뺌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나는 바보였다. 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집에 없었다. 평양과 남포 고속도로의 건설에 동원되어 있었다. 아내는 굶어 죽었다. 혼자 세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하다가 말이다.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나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울지도 못했다. 나는 그때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늘상 설교하는 충성과 고지식함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통절히 깨달았다.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간 아내에게 너무 죄스러웠다. 아내가 죽은 후 나는 홀로 세 자식을 키우며 살아야 했다. 아내는 12살과 9살, 그리고 7살이 된 세 자식들을 남겨놓고 죽었다. 7살인 막내는 딸이었다. 그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무리로 굶어 죽던 1996년이었다. 나는 홀로 세 자식을 키우며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하루 세 끼를 굶기지 않고 먹이기 위해 못해본 일도 못해본 짓도 없었다. 봄에는 산골짜기에 부대기 농사를 했고 여름에는 강가에서 사금 채취를 했다. 겨울에는 장사를 다녔다. 가을에는 농장밭에 들어가 도적질도 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나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배불리 밥을 먹이지 못했다. 나는 그때 최악의 굶주림을 견디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굶어 죽기가 정승을 하기보다 힘들다는 속담의 뜻을 알았다. 아이들에게 굶주림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야만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날이 갈수록 허약해질 때면 식욕은 참기 어렵게 왕성해진다. 특히 아이들이 그 강렬해진 식욕을 억제하며 굶주린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정승도 3일을 굶으면 도적질을 한다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 같다. 나는 아침에 일하러 가면 항상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다. 옥수수나 기타 먹거리를 구하러. 부근의 농촌에 장사를 갈 때면 며칠씩 집에 오지 못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린 새 자식들은 어른 없는 집에서 무서운 밤을 보냈다. 나는 아침에 일하러 갈 때면 항상 어린 새 자식들의 점심밥을 따로따로 공기에 담아 두곤 했다. 멀리 갈 때에는 저녁밥까지 공기에 담아 찬장 안에 놔두곤 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점심이나 저녁 때를 기다려 자기 밥그릇을 꺼내 먹곤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은 나중에 밥 시간을 맞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있으면 보는 족족 먹어치우곤 했다. 점심밥을 그릇에 담아 찬장 안에 넣어두면 아버지가 일하러 가기 바쁘게 모두 꺼내 먹어치웠다. 그리고는 점심을 굶었다. 먹을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형이 동생 밥을 훔쳐먹기도 하고 동생이 형의 밥을 훔쳐먹기도 했다. 나는 처음에는 타이르다가 나중에는 속이 타서 화를 내고 심지어 어린 자식들을 두들겨 패기도 했다. 당시 나에게 절박한 것은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굶겨 죽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주변에서 애들이 하루 한 끼만 배불리 먹고 다음 두 끼는 굶는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지속하다가 나중에는 허약해지고 또 그 허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간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비록 풀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조금 넣고 끓인 영양가라고는 없는 음식이지만 그것이라도 자식들에게 정상적으로 먹이려고 애썼다. 나는 어린 자식들이 아침에 점심 저녁밥까지 먹어치우는 비정상적인 음식 섭취와 굶주림으로 왕성해진 애들의 식욕을 절제시키는 싸움에 매까지 들어야 하는 자신이 너무 비참해 자살해 죽을 생각도 몇 번씩이나 했다.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팠다. 하지만 죽고 싶어도 어린 자식들 때문에 죽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 나는 이웃 농촌 부락으로 장사를 떠났다. 죽은 아내가 평소에 입던 옷가지들과 나의 손목시계를 가지고 농촌에 가서 옥수수 몇 킬로를 바꾸어 오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저녁에 늦게 돌아올 것을 예견하며 어린 새 자식들의 저녁밥까지 지어 담아놓고 떠났다. 나는 그날 몇십 리를 걸었다. 농촌 부락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입던 옷가지들과 손목시계를 사달라고 구걸했다. 장사가 아니라 구걸이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렵게 사는 세월이어서 사람들은 선뜻 내가 들고 다니는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작은 농촌 부락의 한 노인이 초췌한 나의 물꼬를 측은히 보더니
자네도 몹시 급한 모양이군 이라고 중얼거리며 강냉이 3kg을 내다주고 손목시계와 입던 옷가지들을 받아주었다. 나는 강냉이 3kg을 들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9살짜리 둘째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오길 기다린 듯 막내딸애가 울먹이며 말했다. 작은 오빠는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내 밥과 큰 오빠밥을 몽땅 훔쳐먹고 도망쳤어. 나는 어렵지 않게 내가 없는 사이 집에서 있은 일을 짐작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허약해진 둘째가 참지 못하고 재영과 동생의 밥까지 훔쳐먹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욕설이 무서워 집에서 도망친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아이들에게 음식을 대충 해먹이고 집을 나섰다. 둘째가 갔을 만한 곳을 모조리 찾아 헤맸다. 평소에 밥 한 그릇 때문에 아들에게 욕을 하고 매질까지 했던 자신을 가슴 아프게 돌이켜보며 역전대합실과 집 근처의 다리 아래 장마당의 구석구석을 찾아보아도 둘째는 없었다. 다음 날도 나는 종일 둘째를 찾아 헤맸지만 그 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는 2달 후 시체가 되어 나의 앞에 나타났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매일같이 둘째를 찾아 헤매는 나에게 안전부에서 연락이 왔다. 두만강에 빠져 죽은 아이 시체를 하나 발견했는데 혹시 잃어버렸다는 둘째가 아닌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두만강으로 달려갔다. 두만강으로 달려간 나는 가슴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두만강에 빠져 죽은 아이는 둘째였다. 둘째는 몰래 중국에 건너가서 강냉이 몇 킬로를 얻어가지고 집에 오려고 두만강을 건너다가 죽었다. 둘째가 건너오다가 죽은 두만강에 멀지 않은 곳의 올가에는 작은 강냉이 자루가 하나 걸려 있었다. 둘째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나에게 둘째의 시체를 처음 발견했다는 국경경비대 군인이 이런 말을 해주었다. 강냉이 자루를 등에 지지 않고 강을 건넜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9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강냉이 자루를 업고 강을 건너다가 죽었다는 얘기였다. 나는 그날 둘째를 두만강가에 산기슭에 묻고 오랫동안 울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처럼 살아보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둘째의 무덤 앞에서 가슴을 칼로 에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국가에 대한 반감을 가져보았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이 불쌍하게 숨져가는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9살인 둘째 아들을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보낸 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멍청해졌다는 말을 자주 했다. 나도 자신이 전과 달리 삶에 대한 욕망이 깡그리 없어지는 것을 종종 느꼈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둘째 아들을 때없이 생각하면서 슬픔과 함께 비관에 젖어 자살이라도 하고 싶을 만치 의욕을 잃곤 했다. 그러나 나는 무맥하게 손맥을 풀고 있을 수 없는 처지였다. 나에게는 12살인 큰아들과 7살인 막내딸이 달려 있었다. 억지로라도 살아야 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시절.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나의 어린 자식들은 못 먹어본 것이 없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풀과 풀뿌리, 그리고 술찌꺼기와 된장찌꺼기, 나무 껍질과 두부찌꺼기를 비롯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먹었다. 짐승도 안 먹는 것을 먹고 살았다. 옥수수가 생기면 약처럼 풀에 조금씩 섞어 끓여 먹었다. 그때 절감한 것인데 아이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들어가는 것은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애처롭고 가슴이 아프다. 북한에는 흉년에 아이 뱉어져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 속담의 뜻은 옛날부터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아이들만은 배부르게 먹여 살렸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영양실조에 시들어가도 나라의 지배계층들은 체제 옹호만을 매일 외쳐대며 자기 배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그때 나라와 체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 김정일의 정치는 철두철미 반인민족 통치라는 것도 깨달았다. 내가 어린 둘째 아들을 억울하게 땅에 묻은 지 1년이 지나간 1997년 8월이었다. 그날 나는 아침부터 파출소에 불려갔다.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 직장에 몇 개월 나가지 않았는데 당시 직장에 나가 일해도 식량 배급은 전혀 없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노동 단련대에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80년대 삼청교육대와 같은 곳에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잔인한 세상이었다. 힘없는 사람들은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죽어야 하는 세상이었다. 그날 파출소에 불려갔다가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13살이 된 큰 아들애가 뺨에 퍼렇게 멍이 들어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나는 누워있는 아들애를 일으켜 앉혀놓고 얼굴에 왜 퍼렇게 멍이 들었냐고 따져 물었다. 아들애는 울음을 터뜨렸다. 울먹이며 자기가 뒷집의 텃밭에서 몰래 강냉이 2이삭을 따가지고 나오다가 주인에게 붙들려 매를 맞은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래 뭘로 때렸냐? 울컥 화가 나는 나의 물음에 아들애는 우물우물 대답했다. 처음에는 몽둥이로 때리고 다음에는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때 나는 속이 터지는 것 같은 원통함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비애를 느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큰 아들애는 마음이 착했다. 영양실조에 걸려 시들어가는 막내 동생에게 자기 밥을 더 주고는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종일 방 안에 누워있곤 하던 애였다. 나는 눈물을 보이기 싫어 아들애를 꽉 부둥켜 안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해간다는 것을 절감했다. 강냉이 2이삭이 뭐길래 뒷집 주인도 전에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나던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굶주림은 사람들을 잔인하고 악착 같은 냉혈 동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악착한 승냥이 같은 기질을 가져야 살아남는 세월이 된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면 자신이 굶어야 하는 비정한 세월 속에 사람들은 인정 따위를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유일한 재산이었던 낡은 자전거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 강냉이 한 배낭을 바꾸어 왔다. 그것을 한 번에 삶아 아들애와 딸애에게 주었는데 그날 허기졌던 애들이 맛있게 강냉이를 먹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부터 한 달이 지난 후 13살이던 큰 아들애는 집을 나갔다. 내가 둘째 아들애를 잃고 마음고생하는 것을 봐서인지 큰 아들애는 집을 떠날 때 중국으로 간다고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갔다. 아들애는 편지에 자기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동생에게 자기 몫까지 밥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썼다. 그 후 나도 딸애를 데리고 중국으로 탈북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아들애를 찾지 못했다. 큰 아들애를 찾아 중국에서 10년 동안 헤맸다. 그렇지만 넓은 중국 땅에서 아들애를 찾는다는 것은 숲속에서 바늘찾기였다. 나는 지금도 푸짐한 밥상에 마주 앉을 때면 때없이 목이 꽉 매는 것 같은 비애를 느낀다. 배고픔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죽은 둘째 아들애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큰 아들애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내가 파렴치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식당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얼빠진 것처럼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종종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억울하게 죽은 둘째 아들 생각에 혼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첫째 아들을 만나 그 애가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이것은 탈북자의 영갑의 이야기입니다. 굶주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공포라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첩. 제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벌써 20년 전이네요. 당시 친구가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유인즉슨 집안에 큰 일이 생겼고 그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인용해서 말해보자면 당시에 친구 아버지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사셨는데 할머니께서 평소 당뇨 합병증으로 지병이 있으셨는데 한밤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답니다. 다급히 친구 가족은 응급실로 할머니를 모셨고 병원 응급실에선 일단 가족은 밖으로 내보내고 당장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친 수술 후 일단 담당 의사는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손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써봤으나 시간이 별로 없어 오늘이 고비라며 상당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답니다. 친구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심지어 의사는 더 경황이 없어지기 전에 장례 준비까지 하라며 가족들을 안정시켰다고 하네요. 어쨌건 수술을 집도한 집도애가 그렇게 포기 의사를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결국 하는 수 없이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 지방에 사시던 친척분들에게까지 연락해 모두 모이시게 한 후 진짜 시신에게 입혀드리는 수혜까지 장만하고 상조회사에 연락해 보내드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수술이 끝나신 후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장례 준비를 마쳤지만 뽑기에 의존하신 채 가느다란 숨이 남아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다네요. 할머니께서는 심장박동과 호흡을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맞이이신 친구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일단 며칠간만은 덕 영과를 지켜보기로 하셨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가족분들이 돌아가며 간호겸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하던 와중에 숙모께서 할머니 간호를 하며 잠깐 잠이 드셨는데 정말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으실 정도로 또렷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웬 색동 저고리를 차려입고 쪽진머리를 하고 있는 눈이 가늘게 찢어진 젊은 여자가 할머니가 입원 중이신 병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니 이 할머니 안 죽었어. 빨리 지금 가서 흰 소금 한 대랑 붉은 콩 한 대를 구해서 할머니 얼굴에 대고 세게 내려쳐. 이렇게 말하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꿈이 깨셨다는데 꿈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꺼름칙해서 다음날 바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가족분들 중 기독교 신자이신 친구의 고모님과 몇몇 가족분들은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일 뿐이라며 반대하셨지만 모시고 사신 입장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강하셨던 친구 아버지께선 혹시 아느냐, 정말 재수씨 꿈이 맞다면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시라면 한번 해보자고 하셨답니다. 일단 현대의학으로도 죽음을 예고했고 돌아가실 분의 면전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망설이신 가족도 계셨지만 결국 모시고 사셨고 할머니를 제외한 가장 큰 집안의 어른이신 친구 아버지 의견에 따르기로 하셨고 친구 아버지와 꿈을 직접 꾸신 친구의 숙모회에 친구 아버지의 살아계신 당숙 어른 한 분만을 대동한 채 숙모님의 꿈 내용대로 늦은 밤 조용하게 의식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쪽진 머리의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보셨답니다. 그러고 약 이틀 정도가 더 지났고 간간히 조금씩 반응을 하긴 하셨지만 할머니께선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죠. 가족들 중에서도 이상한 꿈 때문에 고인이 되실 분께 무례를 범했다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네요. 그렇게 친구 아버지께서도 괜한 죄책감에 괴로워하셨는데 정확히 그 일을 치르고 3일 정도가 지나서 할머니의 심장 박동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시더니 거짓말처럼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께서 눈을 뜨시자마자 힘겨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찾으시듯이 두리번거리시며 "2년 어딨어? 이주길년 어디 갔어?"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서 완전히 회복을 하시고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친구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 외부에서 흔히 말하는 첩까지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친구의 작은 할머니 정도 되시겠네요. 그 작은 할머니께서 평소 눈치도 없고 조강지처이신 할머니께 민폐를 많이 끼치셨는데 그로 인해 두 분의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집에서 어떻게 같이 공존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앙숙지간이셨는데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아의 자녀가 없으셨던 작은 할머니는 첩이라는 오명을 평생 뒤집어 쓴 채 집은 물론 동네에서도 쫓겨나듯 떠나셔야 했고 그 뒤로 친구 아버지 및 할머니의 자식들이 장성하실 때까지 연락이 없으셨는데 그 작은 할머니께서 어느 날 밤 할머니의 꿈에 나타나셨고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니까 같이 갑시다."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가 산발한 채 나타나 할머니의 목을 조르시고 넘어지신 할머니의 배 위에 올라타셔서도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친구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 힘을 당해내실 수 없으셨다고 하셨고 그 기간이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기간과 동일했다고 하네요.
이후 친구 할머니께서는 회복하시고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를 거라는 수술집도의어 담당 의사의 말과는 달리 4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친구를 만나면 정말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고 할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이 너무나 무섭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작은 할머니에 관한 행적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알아보셨지만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여전히 알아내지 못하셨고 그때 당시 비법을 알려준 친구 숙모 꿈속에 그 색동저고리 5세 여자는 누구였으며 진짜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돌아가실 뻔한 일이 첩으로 들어오신 그 작은 할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굉장히 무섭고 신기하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7번째 이야기 20년 전 장례식장에서 반장이 빙의 되다. 전 빙의를 정신병의 하나로 봤습니다. 귀신이 들린다던가 다른 영혼이 몸속으로 들어온다 라는 게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깐요. 근데 정확히 제가 중3 때 2002년 때였습니다. 월드컵 개막 한 달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우리 반 반장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때 우리 반 전체가 다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장례식장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 저와 제 친구 몇몇은 밖에서 몰래 숨어서 담배 피고 있었나 그랬을 겁니다. 너무 놀래서 담배를 후다닥 끄고 안에 들어갔더니 그 조용하고 순에 빠진 반장이 가위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자르더군요. 그리고 그 가위를 들고 주위 사람들을 찌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끼리 반장이 충격이 심해서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소리가 반장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반장의 목소리는 20대 후반 정도의 걸쭉한 아가씨의 목소리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아직도 헷갈립니다. 개인적으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 절대 안 믿는 편이라 그런지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도 못 믿겠더군요.